네, 올해 관심을 끌었던 IMF 월드뱅크 연차 총회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엇갈리고 있는 내년 증시 전망과 관련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총회를 증시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증시가 어려울 때 편승에 더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오늘 미국 증시도 상당히 강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그 극단적 비관론, 소위 닥터 둠이라 하는 이런 예. 표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이 증시적 측면에서는 균형의 미학에 대해서 어려울 때 좀 이렇게 우리가 동학개미들이 얼만큼 돈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찾자는 시각인데요. 다행히 어제 방송하고 난 이후에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도 많이 올라가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가장 큰 관심사가 아마 전 앵커 입을 통해서도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인플레 문제였었죠. 네. 그래서 올해는 이번 주는 물가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텐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물가가 가장 많이 회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이렇게 우리 서상영 본부장께서도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미국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연일 치솟는 물가가 경제 고통 지수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마 민주주의를 취재하는 이런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IMF 연차총회 가서 기자회견할 때 역시 총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물가에 대해서 최대 공감하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브레아웃 기간에 지금 사실 연준 총재들이 이렇게 발언이 이어가는데요. 여기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 인플레고 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물가 지표가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발표했죠. 그래서 미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 달에 5.3%에서 5.4%로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마의 벽이라 하는 5.5%는 증가하지 않아서 사실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중국은 생산자 물가가 발표했죠. 우리도 이제 9.5%가 8월에 나왔는데 10두 자릿대 가느냐 이것이 시청자 여러분한테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세계 제조업 공장이니까. 그래서 어제 10.7% 나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정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국의 PPI 상승률 10.7% 우리 앞서 강특 파원이 이렇게 전해주시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세계에 어떤 식으로 스피르오버 이펙트, 즉 이렇게 전염 효과, 파급 효과가 될 것이냐는 측면이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도 미국 증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발판이 됐던 것이 백악관의 인플레에 대한 이 발표다 하는 쪽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 월가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되지만 왜 이렇게 사실 백악관 입장에서 이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했을까 하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 아니냐.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주무부서인 페드라든가 파월이 엊그제까지 일시적이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불가됐다. 근데 주무부서가 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민감한 지표에 주무부서의 이렇게 예측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신뢰 회복 차원에서 백악관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시각. 그리고 역시 지지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집권당의 대통령의 평가에 되는 부분은 미저리 인덱스 경제 고통 지수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물가. 근데 경제 고통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실업률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경제 고통 지수가 되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이 물가 안정 의지를 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오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국채금리도 하락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 이렇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1,180원만 뚫리면 1,200원 바로 간다. 1,200원 바로 갔었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00원 가면 외자 이탈과 채권 시장의 버퍼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이 한국은행 이렇게 금통위원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얘기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이탈되면 버퍼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홍 부총리께서 환율에 구두 개입을 했죠. 구두 개입을 해서 어제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내려오는 모습,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를 그 국내 시장의 환율 문제 때문에 안정을 시켰다,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 자본이 계속해서 판차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외국 자본들 문제거든요. 국내 개인과 기관 투자,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사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거든요. 어제도 외국인 자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익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 자본 들어왔느냐? 사실 전일에도 원달러 환율이 1,190원대에 가서 환율이 안정되는데 외국인 자본이 이탈했거든요. 네. 그럼 어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한번 우리가 주가가 민감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증시를 정확하게 해설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자본 코스피에서 외국인 자금이 얼만큼 이탈됐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렇게 해서 어제도 환율이 떨어져서 국내 증시를 안정시켰다. 환차익 부분이 네. 사실 외국 자본은 더 나갔거든요. 증시를 해설할 때 이런 측면을 더 그래서 기관 투자가들이 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기관 투자가들이 사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끌어올렸다. 이 해석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대형주 중심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대목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외국 자본은 계속해서 이탈된다 하는 측면에서 어제의 그 환율이 안정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구두 개입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내에서 지금 뭐 닥터드미다 세계에서 과거의 역사상 보기 어려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는 어제 방송을 통해서 좀 중립적인 견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여부를 떠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젊은 MZ 세대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나마 작년에 코로나 사태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서 사실 국민 생활의 스트레스 안정 이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이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큰 외부 경제 효과, 엑스터널 이펙트를 줬던 것이 증시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게 돈 번 돈. 그래서 저는 여유를 떠나서 어제 국내 증시도 올라가고 오늘 미국 증시도 올라간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IMF 월드뱅크 연차 총회는 여러모로 관심이 높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총회 직전에 발표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뒷배경에 오늘 이렇게 보면 IMF 연차총회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차총회에서 굉장히 아마 활약이 많았던 분이 그렇죠. 한경의 그 글로벌 마케팅 이 팀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한경의 글로벌 마켓 관련해서 국내의 그 유세 증권사 CEO분이랑 금티업에서 이 마켓의 활성화 방안이 단순히 한경 차원이 아니고 사실 그 서학개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외국에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눈뜨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공용성을 띈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에서는 이분들한테 정확한 의미, 정확한 정보를 전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본 수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GBK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종목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용성을 떠서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방안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어제 이렇게 간담회 비슷한 그런 것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그것이 신문의 공용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공공성 입장에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보, 정확한 정보, 일부 유튜브에서 난립하는 가운데 잘못된 정보 이런 측면에 뭐 극단적 비관론도 이게 뭐 이런 측면에서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마켓인데요. 이번에 그 IMF 연차총회에 굉장히 활약들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IMF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상 IMF가 예측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계 기법상 절대 오차율, 절대 오차를 볼 때는 예측력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10월 달은 다음 연도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다음 연도가 나오는 상태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뭔가에서 이렇게 투자 포럼이 열리는 거고, 국내 그 증시 입장에서도 11월 달에 내년도 증시 전망 관련해서 각종 포럼이 열리게 되는 가장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IMF가 총회 직전에 발표했던 전망치가 굉장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그게 세 가지죠. 지금은 코로나 전국 2년째 맞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 제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국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그 중간 단계 위드 코로나 같이 가는 거냐. 네. 그런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왜냐하면 전망을 할 때는 전망의 전제 프레마이스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계속 불확실하게 갈 것이냐. 이제 백신이고 뭐고 해서 이제 완전히 종결시킬 것이냐, 포스트 코로나 같이 갈 것이냐 하는 측면의 입장이 굉장히 관심이 됐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7월 전망까지 계속해서 성장률을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2분기 피크아웃을 계기로 해서 성장률 하향 조정한 첫 번째가 10월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 네. 그리고 하향 조정할 때는 이게 성장률이 있잖아요. 지금은 웰스 팩터, 부의 효과이기 때문에 경우 때는 성장률이 하락되면 푹 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착륙 때느냐, 비즈니스 경착륙 때느냐, 연착륙 때느냐, 이게 세 가지 포인트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전망치가 나오고 나서 세 가지 관점을 이렇게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코로나 입장은 IMF의 이번에 세계 경제 전망은 위드 코로나다. 포스트 코로나도 아니고 코스트 코로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 지금까지 했던 코로나 체제도 아니고 네.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공전시대가 됐다. 독감과 마찬가지로 공전시대가 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IMF의 전망의 전제가 됐다는 측면에서 증시 투자가들한테 또 각국의 경제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업인이라든가 개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이기 때문에 백신들 빨리 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니까 백신을 좀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 해야지 이 체제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부의 정책과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상향 조정이 마련됐죠. 그래서 7월 달까지 성장률을 계속해서 끌어올렸는데 이번에 올해 성장률을 6%에서 5.9%로 이렇게 낮췄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서 하향 조정으로 바뀌었다. 그럼 하향 조정이면 얼만큼 빨리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인데요. 내년도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에 성장률이 4%다라는 것은 그렇게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성장률이 급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할 만큼 대처가 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대처가 가능하다 하는 측면의 소프트 랜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계경제 전망에서 나올 수 있는 증시적인 입장에서의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별 국가별 성장률로 본다면 종전과는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성장률이 하향됐으니까 누가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냐 네.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게 금융 완화, 재정 완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화 정책 추진하는 국가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측면. 그게 이제 정상화되면 그 국가는 성장이 떨어지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세계 경제의 위기 요인자 기회 요인이 뭘까? 자, 지금까지 코로나였습니다. 위드 코로나 갔습니다. 이제는 이제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앞으로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자, 어떤 쪽이 현안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밸류체인 붕괴, 네. 공급망이죠. 그렇죠. 공급망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국별 전망을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그동안 경기 부양, 금융 완화가 많이 추진했던 국가들이 트럼프라든가 이런 때 잘못 대처해가지고 경제 피해가 많았던 이런 국가들이죠. 이런 국가들은 사실 지금까지는 금융 완화, 무제한 통화, 주가 올라가, 웰스펙트 성장률을 빨리 끌어올렸죠. 7월까지는 선진국의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자, 긴축, 중립 이게 해당되는 국가들이 전부 선진국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도 7%에서 6%로 바로 떨어지는 거다. 선진국들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과 가치 사슬의 문제는 자 원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공급망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소비국은 타격, 선진국이 되겠죠. 이 부분에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있는 신흥국들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공급망과 가치 사슬의 약점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경기가 그동안 부양해서 중립 테이퍼링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도 성장률을 갉아먹어. 그다음에 소비국이니까 가치 사슬 공급망이 최대 장애인데 약점을 갖고 있어서 성장률을 갉아먹어. 그래서 선진국들의 성장 조정이 올해 미국 같은 경우는 7%에서 그다음에 6%로 1%포인트 정도 떨어질 만큼 굉장히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희귀 원자재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투자 유망도로 볼 때 내년도 증시화할 때 자 코로나 이후에 돈이 많이 풀려서 선진국인데 앞으로는 희귀 원자재 생산국을 중심으로 해서 신흥국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내년 증시와 관련해서 IMF의 전망치 시사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게 될 UN IPCC 제26차 당사국 총회로 이제 공을 넘기기는 했지만 이번 총회에서도 기후 변화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도 최대 현안이다. 이런 점에 공감을 했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네, 중요한 이슈고 사실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섹션 저블러면 주제로 볼 때 네. 가장 많은 이렇게 주제가 돼 있었고 참석자라든가 접속률을 볼 때 유튜브 접속률을 볼 때는 가장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그 얘기를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후변화가 유엔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대대적으로 유엔의 IPCC 이 국가별 그렇게 기후협정 협약서가 되겠죠. 이 협약서에서 26차 연차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게 하이라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계 경제 현안 입장에서 공급망과 가치 사슬의 가장 장애인으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기후변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뭐 올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올해는 뭐 기후변화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의 이 산불이 또 났다 그래요. 네. 또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산불 문제 거기에 따라서 산불이 되면 가뭄이 따라오거든요. 중서부 지역의 가뭄 이런 쪽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가뭄, 홍수, 산불, 태풍, 계절풍의 이런 부분이 그레이트가 붙여야 된다. 대자가 붙여야 된다. 대가뭄, 대홍수, 산불, 대산불 이렇게 해서 올해가 그만큼 사실 개발에 따른 개발해서 개발해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네. 지구는 이제 인내를 쓰는 수준이 이렇게 범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보존을 해야 된다. 왜냐? 디스토피아 문제, 유토피아 반대인 암흑의 세대가 지금 인류를 굉장히 위협한다. 최대 요인이다. 예를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연구를 갖고 있습니다는 이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엄청 많이 오래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이라든가 이런 재들이 있잖아요. 몰아가는 상태에서 저기 동부에 저는 뭐 개인적 연구를 동부에 갖고 있는데요. 거기도 뭐냐 이 산 재화가 돼가지고요. 지구상에 종말이 오는 걸 이렇게 느끼는 거다.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습니다는 캘리포니아라든가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농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농업용수라든가 많이 공급하는 그 호수가 있는데요. 네. 아시겠죠? 저는 그도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뭐 부자들이 무슨 뭐 배도 띄우고 했는데 그게 아주 그 가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배가 몰려 있는 장면들을 외신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용수거든요. 캘리포니아 용수고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식수에 공급하는데 그게 되다 보니까 결국 중서부 지역에 아주 대가뭄이 돼서 아마 내년도에 농산물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해서 에그프레션 용어가 거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기후 변화의 이상기후의 위험성을 아주 확실하게 깨달은 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그동안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았던 트럼프가 이렇게 통수권자가 이렇게 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아주 인류 대참사가 되는데요. 바이든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교토 정서라든가 이런 측면에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하자마자 기후변화 신파리 협상에 가담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올해 4월 달에도 기후변화 관련돼서 정상회담이 열렸던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대대적으로 다음 달에 유엔의 IPCC 26차 당사국 총회를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2050년보다 앞당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내년의 투자 포인트에서
탈원전 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도 이걸 좀 고려해 줍사하는데요. 아마 그 탈원전 할 때 프랑스의 마크롱 얘기를 많이 뉴스 했습니다. 나왔었죠. 그때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마크롱 프랑스도 지금은 바꿨죠. 탈원전에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죠. 대대적으로 투자를 바뀌었습니다. 역시 기후변화 관련 탄소재료 관련해서는 예전만큼 원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원전문, 대체에너지보다 원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는 ESG 관련해서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소셜 밸류, 이것이 법적인 측면에서 가버넌스가 되는 거고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ESG에서 ESG도 글로벌 마켓과 마찬가지로 이 한국경제신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만스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매달 원래 포럼도 그렇죠. 진행을 하죠. 그래서 아마 진행하시죠 거기에.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진행을 잘하신다고 이게 소문이 나 있는데요. ESG 포럼까지 돼서 한국경제신문이 주되는 그런 것이 내년엔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 다음 달 유엔의 26차 IPCC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 원전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추세가 되는 겁니다. ESG가 하이라이트 될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종 부가가치는 GDP가 중시하지 않는다. 프로덕트 프로세스. 네. 제조 공정에서 진짜 뭐냐 이 제품이 나오더라도 제조 공정 사항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얼마큼 발휘하느냐 못 발휘하느냐 해서 그 GDP 개념보다는 그로스 아웃풋 개념, 지오 개념이 뜰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에 어차피 지금은 핵심 덕목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관련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기후 변화보다도 오히려 크라이시스 기후 위기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만큼 다음 달에 열릴 유엔 총회를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와 함께 또 관심을 받았던 게 재정 안정 보고서였는데 7월 전망대와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확실히 변했죠. 확실히 변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 게로그 IMF 총재가 7월 전망할 때도 사실 재정의 폭주 열차를 주문했습니다. 이쪽에서. 왜 그러냐면 코로나 직후에 금융이 주도돼서 쓸 건 다 썼지 않습니까? 금융이. 무제한 통화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리고 금리도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마이너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니까 더 이상 금융 쪽에서는 이렇게 정책 소진 강구리에서 금융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쪽으로 이 정책 주문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에 이렇게 동유럽에서 지금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는 그래서 총재를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교체는 못합니다. IMF의 그 총재 입장에서는 재정의 폭주 열차. 그러다 보니까 이 재정의 폭주 열차를 하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민감한 사항이니까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여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빚내서 더 쓰자. 그래서 이제 폭주 열차 주문하니까 마담 마이터시리 현대통화를 든다. 빚내서 더 쓰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탁 했는데요. 지금의 입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전망에서는 이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가 안 되네. 위드 코로나. 그럼 정책은 변화시켜줘야죠. 그래서 재정이 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보니까 이번엔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강조했다고 보셨습니다. 3개월 전에 있었던 재정의 폭주 열차를 좀 했는데 지금은 뭐냐? 위드 코로나와 함께 자 자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피스칼 룰에서 GDP 대비해서 재정 절차를 일정 범위에서 관리해달라 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룰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코로나 체제에서 물커덩해서 앞길이 모든 하이 커넥션 선세 어느덧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룰은 기본 바탕이 단단해져야 룰이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터리 룰, 피스칼 룰이 설정하는 것은 이제는 뭐냐? IMF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위드 코로나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상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룰은 정상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우리 그 재정 지출이든가 이런 측면도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그 흥남기부총리에서 재정을 더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국가 채무 속도가 IMF에서 보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빨리 우리가 이제 IMF 리상 보면 우리가 GDP가 3만 달러가 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분류되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IMF는 선진국 1인당 GDP 가질 때 얘기합니다.
대체로 보면 $10,000 이하 국가는 저개발국, 예. 그다음에 $10,000에서 $30,000 국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신흥국, 그리고 $30,000 이상 국가는 선진국이 되는 거거든요. 선진국의 분류 기준이 바뀌는데 IMF는 뭐냐? 1인당 GDP 가져가입니다. 우리는 이제 30에서 50클럽 가입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분류되거든요. 네. 거든요. 근데 머건 스탠리 지수는 우리가 신흥국이죠. MSCI 그래서 MSCI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보면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가 돈을 더 쓰겠다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IMF 총회 입장에서 선진국에서는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하는데 홍당기 부총리께서는 더 쓰겠다 하니까 분위기가 좀 냉담했다 이런 것도 전해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 보고서에 이어서 이번에는 금융 안정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총회 직전에 헝다그룹 사태가 터져서 그런지 IMF도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금융 안정 보고서는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합니다. 네. IMF의 정기총회인 4월과 10월과 똑같죠? 그래서 금융 안정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하는데요. 금융 안정에서 화두가 됐죠. 시청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헝다그룹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세계 경제가 둔화된다, 물가가 올라간다 하다 보니까 자, IMF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IMF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물가가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IMF는 리얼 섹터보다는 금융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을 대변한다. 네. 중앙은행의 정통적 일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는 경기 둔화, 물가 올라가. 물가 쪽에 안정에 관심을 둬야 된다. 인플레 문제를 부각시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가 성장이 충돌하는 문제, 물가 고용이 충돌하는 문제가 내년에 그 통화 정책이라든가 증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물가 관세 우선순위를 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 요게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금융 안정 보고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헝다그룹 문제는 공교롭게도 한국경제TV에서 진단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리먼 사태 우려가 없다. 왜냐, 글로벌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전가시키지 못한다. 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했던 글로벌 비중이 높아서 다른 나라의 위기에 따른 비용을 전가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의 나비효과가 되는 게 아니다. 중국은 글로벌 비중이 적다. 그래서 국부용이다. 중국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분 통제력이 되는데 왜 뭐 이렇게 이걸 헝다그룹을 질질 끌었냐.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시진핑 정부가 이 문제를 통제력이 강한 상태에서 국부적 문제니까 다른 나라 스피로버 적이니까 사실 빨리 좀 정리해달라. 안 정리하면 미국과 마찰이 빚는다 하는 측면도 한국경제TV에 진단했던 내용과 비슷한 쪽의 보고서 내용이 돼서 공교롭게도 이 내용은 좀 이렇게 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또 그러실 것 같아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IMF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IMF와 월드뱅크 정기총회가 끝날 무렵에 이제 미국의 재무부 쪽에서 발표한 환율 보고서도 상당히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환율 보고서 오늘 발표하죠. 네, 오늘 발표하죠. 오늘이 10월 15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트럼프 정부 때는 이 환율 보고서 이렇게 내용을 중국이 압력선을 상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원래 4월 15일 날 발표하고 10월 15일 날 다 그렇게 지정돼 있거든요. 네. 또 미국은 그 일정을 정확히 지키는 게 시장 친화 정책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후변화도 그랬죠. 그랬죠. 파리 협약 탈퇴하고 WTO 뭐 탈퇴하고 하겠다. 그래서 일탈한 애들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환율 보고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IMF가 사실 연차총회가 4월과 10월이 연차총회거든요. 그 기기에 맞춰서 금융안정보고서 나오는 거고 세계경제 전망보고서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안정보고서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미 재무부가 발표합니다는 IMF가 최대 커터국이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입감이 많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부가 동유럽 사람인데 저기 중국 입장을 대변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저거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저 IMF는 게으르고 초반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외신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IMF의 정기총회와 맞물려서 미 재무부가 발표하지만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의 2월14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IMF, IBRD 연차총회에 있을 때 4월 10월인데요. 미 재무부도 4월 10월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그 환율 보고서들은 이미 4월 달에도 4월 15일 날 이렇게 지켰습니다는 이번에도 10월 15일 오늘입니다. 네. 우리를 지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트럼프 정부 때 흐트러졌던 이런 시기가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오바마 정부 때 자, 환율 보고서는 크게 변화가 됐던 게 환율 보고서가 1988년 옴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사실 환율 조작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1990년대 한국에 조작국이 걸렸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1988년 옴니버스 액트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서 뭐냐? 그래서 2015년에 베넷, 여기 이제 BHC라 그러죠.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미 의회 의원들입니다. 베넷 해치 카퍼 해서 이 방식대로인데 트럼프 정부 때 흐트러졌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죠. 교역상도 입장에서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GDP 대비해서 2% 이상, 환율 교역비 1년간 2% 이상 GDP 여기에 걸리면 환율 심층 대상국, 과거의 환율 조작국, 그다음에 한 단계 떨어 두 단계 거치면 관찰 대상국,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단계만 이렇게 하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베넷 해치가 한 거죠. 근데 한국은 이번에도 사실 그 발표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에 두 가지 이게 사항이 흑자 200억 달러, 경상수지 2%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개입비용은 우리가 걸리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래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됩니다. 네. 근데 중국이 문제입니다. 이번에 원칙대로 하면 중국은 200억 달러 이상 흑자만 걸립니다. 그래서 빠져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저 원칙을 무시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걸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환율 심층 대상으로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에 계승해가지고 사실 그 중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할 것이냐. 이게 세계적으로 아주 핫 이슈가 되게 많이 환율 전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구상할까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차 총회 결과가 글로벌 증시에 주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자막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보겠습니다. 요즘 민감한 사항을 다 드러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극단적 비관론은 예측력이 가장 강한 IMF 입장에서는 자, 극단적 비관론은 가능성이 적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방송한 대로 왜냐 경기는 연착륙된다. 시청자 여러분 연착륙된다. 통화재정청은 소프트 테이퍼링 된다. 요거 긴 책이죠. 네. 소프트라는 것은 소프트 랜딩이라는 것은 뭐냐 경제 주체들이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 그래서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자 거친 more harsh adjustment가 아니라 거친 하지라 이게 이제 극단적 비관론이죠. ordinary adjustment 질서 있는 조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증시가 유망하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수익률의 평균 한상이 된다. 이제 골라지니까 정상화 룰 되죠. 정상화되니까 수익률의 평균 한상이 된다 이렇게 불tes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막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 내년에는 선진국에서 원자재 신흥국 쪽으로 투자 유망도로 바뀐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유입했던 종목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소외됐던 전통 종목이 복活된다. 이게 이제 제조업과 뭐 항공주라든가 뭔가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컨택이 된대요. 디지털 컨택은 지금까지 디지털 컨택은 안 된다. 라이프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또 더 앞서가야 된다. 이 알파라이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컨택은 안 되고 예를 들어 카카오 이것만은 안 되고 더 앞서가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라이징. 그리고 자,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러면 밑에 계층들이 많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밑에 사람을 중시한다. 마텀 오브 피라미드, 임금 피라미드에 중산층 무너져서 밑에가 많죠. 그래서 그것을 빈곤층 비즈니스로 해서 마텀 오브 피라미드. 그래서 내년도에는 자, 지금까지는 디지털 컨택, 대형 기술주, 이게 아니라 수익률의 균형화 되는 상태에서 내년은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은 네. 전통적인 제조업, 그다음에 알파 라이징, 디지털 컨택에 지금까지 인식했던 건 안 되고 여기는 빨리 추정하기 때문에 더 뛰어넘는 알파 라이징, 그리고 중산층이 무너져서 밑에가 두터워지기 때문에 여기에 겨냥한 비즈니스들, BOP 비즈니스 요 간에 삼각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것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네.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MF와 월드뱅크 연차 총회 결산으로 본 증시 전망 골든 트라이앵글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